48012로 48년 1월 15일. 이날은 내 주민번호 앞자리이다. 내 인생의 시계는 2014년 11월 26일 오늘 이렇게 차디찬 바다 위에서 멈춰 서 버렸다. 나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던 시절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형님이 2분 계시고 아래로는 여동생 2명과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1명 있다.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 후 요즘의 중학생 나이 때부터 고기잡이 배를 탔다. 다들 못 배우고 가난했던 시절이라 힘들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7, 18이라는 나이에 기관장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만졌다. 돈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한 친구 집에 말없이 쌀도 놓고 오고 여기저기 베풀며 통 크게 살았다. 나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싫어 저 멀리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니, 그런데 집에 아버지께서 떡하니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알고 보니 집에 있는 배를 두고 객지에서 남의 배를 타고 있는 말 안 듣는 셋째 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거짓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거였다. 내가 없거든 네가 너희 엄마를 책임져라.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중 내심 나를 제일 믿는 눈치셨다. 그 말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사업으로 인한 빚이 전부였다. 생전하신 말씀도 있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것도 형제들 중 나뿐이었다. 그렇게 빚을 내가 갚고 부모님의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어느덧 내 나이 30대 중반이 되었다. 20대부터는 한 번 나가면 몇 달이 지나야 들어오는 원양어선을 탔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어떻게 친척을 통해 선을 보게 됐다. 부산에 사는 아가씨라고 했다. 내가 배를 타고 있으니 시간이 없어서 직접 부산까지 가지는 못하고 어머님께서 부산에 내려가 그 아가씨를 먼저 보시고는 흡족하셨는지 시골에 시집갈 생각 없다는 아가씨를 설득하여 어머님은 선자리를 마련하신 친척분과 그 아가씨 그리고 그녀의 언니를 이끌고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지나 내가 살고 있는 어촌에 함께 왔다. 그렇게 그녀를 부둣가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이렇게 예쁜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런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외모와 옷차림이었다. 꼭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한순간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선을 본 그날 이후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부산을 수시로 찾았다. 우선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어머님 눈에 먼저 들게 되었다. 내 볼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하셨다. 그녀도 몇 번 나를 보다 보니 그렇게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렇게 부산을 오고 가던 어느 날 직업 군인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의 오빠가 휴가를 나오게 되어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거하게 마신 후 자리를 파하고 가게를 나서며 내 앞을 걸어가던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단숨에 주먹으로 내 명치를 때렸다. 갑작스럽게 급소를 가격당한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열이 확 올라왔다.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내 손이 처남이지만 나이도 나보다 어렸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성격대로 할 수 없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참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성격을 테스트한 것이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잘 참았다.
그때 화를 잠깐 참았던 보답으로 아들, 딸 낳고 남들과 같이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내 나이도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이젠 몇 달씩 바다에 나가기도 지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살던 집을 허물고 앞마당 뒷마당을 둔 200평 땅에 55평짜리 주택을 짓고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내 배를 갖고자 조선소에서 배를 지었다. 새 집을 지었고 새 배를 짓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고 자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소 사장이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다. 나는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인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남의 부탁에 거절 안 하는 성격에 평생 배만 탔던 나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돈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평생 모은 돈을 집 짓고 배 짓는다고 다 쓰고 10수년을 원양 어선만 탔던 나는 연안에서 고기 잡는 법을 몰라 벌이도 시원찮았다.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집안 가전과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집 안에서는 갓 태어난 둥지 안의 새들처럼 어린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가 밥 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짹짹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결국 새로 지은 지 몇 년 안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만은 빼앗길 수 없다. 남에게 퍼주는 건 1등이면서 여태 살면서 부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결국 뒤늦게 주변에 사정하여 돈을 빌렸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운 좋게 우리 집을 경매로 낙찰받고 나는 빌린 돈으로 다시 우리 집을 샀다. 기쁨도 잠시, 한순간 빚만 남게 된 인생이 되었다. 돈이 없어지니 사람도 없어졌다.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아 겨울에 보일러도 떼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술에 의존하는 날이 늘었다. 이젠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술을 먹고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매일같이 반복했다. 그렇게 한눈에 반했던 아내에게 주먹질을 했다. 아내와 자식들을 집 밖으로 다 내쫓았다. 매일같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래도 어째서인지 아내는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었다. 그 곱던 아내는 겨울에 과메기 덕장에서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탬이 돼 주었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자식들도 성장했다. 아들은 해군에 직업군인으로 갔다가 전역하여 고향에 취직해 자기 밥벌이를 하고 군생활을 하며 빚도 조금 갚아 주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해 참 잘 커주었다. 내 나이 벌써 67이다. 몸도 정신도 예전 같지 않다. 온몸엔 파스에 통증 치료 주사바늘 자국이다. 몇 년 전 정부에서 하는 어선 감축 사업에 내 배를 넘기고 받은 보상금으로 다는 아니지만 빚을 갚은 탓에 지금은 내 배가 아닌 젊은 선주 밑에서 배를 탄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바다로 나간다. 혹여나 아프고 느린 몸뚱이로 미움받아 쫓겨날까 젊은 선주놈에게 사정을 해본다. 선주여, 내 좀 느리지만 내는 아직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 아이가. 좀 잘 봐주소.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 오랜만에 집에서 쉬었다.
싱싱고등어 사러 있어. 버등어, 싱싱한 보상고등어가 한 소커리에 3,000원씩네. 거실에 앉아 벽 한쪽을 보니 아들이 군에서 전역할 때 기념으로 받은 커다란 전투함 사진 액자가 보였다. 그 커다란 액자 테두리에는 우리 가족의 옛 사진들이 꼽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빼내어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닦으며 옛 생각에 잠시 잠겼다. 그리고는 다시 사진을 액자 테두리에 꼽아두고 걸레를 든 김에 집안 대청소를 하였다. 갑자기 와 이러는겨?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묻는다. 가만히 있거라. 오늘은 내가 다 할 끼다. 내 덕분에 평생 스트레스를 머리에 이고 살던 아내가 작년 폐암 4기를 선고받고 투병 중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청소를 하며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어본다. 다음날 날씨가 풀렸다. 아들은 오늘 휴무란다. 나도 아침에 천천히 나서면 돼서 오랜만에 우리 네 식구가 아침 밥상에 모여 앉았다. 나는 고동살을 빼내어 나도 모르게 아들 밥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다. 아들도 잠깐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밥숟가락을 삼켰다. 아들이 동생 출근시켜주는 김에 나도 배까지 데려다 주겠단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업 한 장이 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멈춰섰고 나는 아픈 다리를 천천히 내어 놓았다. 그때 딸아이가 말을 건넨다. 아빠, 배에서 항상 조심하그래. 아들도 옆에서 거든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 오늘도 한번 참아보자. 출항 준비를 마친 후 점심쯤에 바다로 나왔다. 그물을 다 놓고 보니 하늘은 어두워졌고 바다도 검게 변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버텨냈다. 담배 한 모금에 한숨을 내뱉는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진다. 잠시 후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갑판에 쓰러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갑판에 쓰러져 밤바다 하늘에 달 한 번 쳐다보고는 이 힘든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다. 동료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나는 그냥 미련 없이 눈을 감았다. 배는 전속력으로 항구를 향해 달렸다. 선장이 미리 해경에 신고해두어 해경과 119 구급차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었다. 해경이 내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집에 연락이 갔다. 나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구급차를 타고 시내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내 심장박동과 동공을 확인한 후 사망 선고를 내렸다. 얼마 후 가족들이 응급실에 도착했다. 아내는 폐암 진단 후 심각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에 들 수 없었다. 약 기운이 퍼진 아내는 차에 잠들어 있고 아들과 딸이 의사와 몇 마디 나눈 후 아들은 그대로 서 있었고 딸은 오열하였다. 나는 흰색 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딸이 내 곁으로 와서는 누가 우리 아빠 얼굴 덮어놨냐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얼굴에 덮여있던 흰색 천을 걷어내고 내 얼굴을 붙들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주변에 사는 친지들이 한밤중에도 달려와 주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해경 수사관들과 아들이 내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정황상 그리고 고인의 몸 상태를 봐서는 타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검하시겠습니까? 아들은 나지막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입간식을 할 때였다. 어제 응급실에서부터 계속 무표정으로 있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 주었다. 그 큰 장례식장이 꽉 찼다. 남한테는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나였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다.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이틀 후
나는 화장되어 낙골당에 안치되었다. 그래도 아들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시설 좋은 낙골당에 사람이 서 있는 눈높이에 딱 맞는 로얄층에 안치해줬다. 죽어서 아파트에 살아보게 되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후 나는 부둣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놈 차가 보인다. 아들놈과 아들 친구가 차에서 내린다.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서 빵 한 조각과 함께 부둣가에 놓아두었다. 아들 친구는 담배 한 대를 댕궈 그 옆에 놓고는 한참을 서 있다가 차를 타고 갔다. 아마 내 생각이 나서 찾아온 것 같아. 아들 친구도 집에 자주 와서 우리 집 쌀을 거덜내던 놈이었는데 그 덕에 이렇게 담배 한 대 얻어핀다. 7주 동안 49제를 지냈다. 다행히 가족들의 용서로 나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가기 전 아들 꿈에 잠시 들렀다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많이 못해.